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일 오전 11시로 잡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승복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지금 최고 단계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찰도 내일은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탄핵 심판 이후를 더 준비하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간신문 대부분의 일면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 운명의 날짜가 내일 오전 11시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시간 반에 걸친 전체 회의격인 평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헌법재판소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헌나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보윤 헌재 공보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공식 발표하고 이 헌재 앞에 이번 재판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손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러 언론들이 다뤘습니다만 이 보니까 사건 번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사건 번호가 2016 헌나1. 네. 네. 지금 저기에 보세요. 사건 번호가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만 사건 번호가 2016 헌나1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6 헌나1이. 네. 사실 이 사건 번호만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2016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접수되었냐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작년에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소로 갔기 때문에 2016이 가장 먼저 앞에 붙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건, 즉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헌자가 붙고요. 그래서 2016 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은요, 헌법재판소가 총 5가지의 사건을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헌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 심판이 두 번째라서 헌나. 그리고 세 번째가 정당해산 심판은 헌다. 그럼 통진당 때는 헌다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이 헌라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마 그리고 헌다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1. 이거는 그 2016년에 접수된 탄핵 사건의 첫 번째다. 그래서 2016 헌나 1이고요. 참고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2004 그것도 역시 헌나 1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숫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게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서 소장님, 앞서 이 배보윤 헌재 공보관이 얘기했습니다만 내일 선고는 생중계로 하기로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정부의 운명이 결정나는 중요한 그 순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헌재나 법원이나 아주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례나 판례, 선례를 아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동안 그 헌재에서 생중계 허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에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2014년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기억나네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그때도 생중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관심이
관심 있는 분들만 가져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선고보다는 좀 관심이 약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2004년 10월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 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은 잘 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TV를 통해서 생중계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아마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는 그동안 관례를 따라서 그 생중계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앞서는 4차례였고 이번까지 하면 5차례가 이제 되겠네요. 네, 손 변호사님. 네, 이게 그 지금 서양호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관례에 따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규정도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법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 19조의 내용이 제목이 녹화 등의 금지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해석하면은 재판장이 허락하면은 이제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의견을 모아서 결정했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규정에 따라서 생중계를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당연히 헌법재판관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 소장님, 애초에 언론들은 그 저기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쯤에 이 헌법재판소가 평일을 열어서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기는 했는데 화요일은 넘어갔었고 바로 어제 이제 날짜가 나왔는데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방향, 결정이 좀 정해졌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뭐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각자가 개별적으로 할 때야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으로 그동안에 지금 27일 날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이래 지금 11일 만입니까? 판결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그 이 휴일도 나와서 평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평의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의견들을 갖다가 이야기함으로써요. 지금 현재 내부에는 어떤 결론이 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은 합의가 모여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합의를 취합을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게 이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도 대외적으로 유포도 안 하고 그걸 집게 내려고도 안 하겠죠. 그렇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날 TV 중계하에서 TV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난다면 그건 헌재가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화요일 날 이렇게 이 선고 날짜를 정할 것 같아가 아니한 부분도요. 결국은 그 선고 날짜를 정했을 때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서 선재의 압력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어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 헌법재판관들 8명들 아마 말 못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이걸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스럽게 받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옛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하고 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탄핵 반대 집회만 이제 굉장히 부각됐지 사실 뭐 탄핵을 찬성하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라 뭐 이런 대규모 집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측이 아주 거칠고 그러면서 또 아주 대규모화된 그런 양측의 그 주장이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지 마지막 그 결론을 내려야 될 상황이니까 헌법재판관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역사상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경우는 참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점에서 저는 참 헌법재판관 여러분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9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5시간 30분 뒤면은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 가정입니다. 어떤 결론도 저희가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 소장님, 만약에 인용이 된다는 가정법입니다. 인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오늘 상당수 언론들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이 언제
열릴 것이냐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언제쯤 열릴 수 있습니까, 대선이? 모든 언론들과 정치 평론가들은 5월 9일 화요일을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고 있습니다. 어째서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이 거리나 그 거리시에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네. 현재 선고일인 5월 9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3월 10일 내일 선고가 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예, 60일 이내가 바로 5월 9일인데. 딱 60일이에요, 5월 예, 9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수요일 날 선거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요일, 일요일과 붙어 있을 경우엔 사람들이 연휴를 치고 놀러를 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일 한가운데를 정했는데. 맞아요. 수요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통상적으로. 근데 그 법에 정해 있는 건 아니고 5월 9일, 그 60일째 되는 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급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네. 충분하게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인 60일을 꽉 채우지 않겠나.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고 모든 언론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손 변호사님, 그 네. 전주 수요일 날 치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일단 공직선거법 규정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네네.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34조에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언제로 정하냐가 있어요. 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임기 만료가 아니라 이제 보궐선거 등, 즉 대통령이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에는요. 네.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네. 선거일은 늦어도 50일 전까지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이게 언제 꼭 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고도 50일 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네.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되어서 조기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더군다나 선거 준비도 그렇습니다만 각 당,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 절차도 굉장히 신속하게 급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 보이고요. 또한 선거 관리하는 그런 그 행정적인 측면, 공무원들의 그런 업무 관련해서도 네. 어차피 60일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 뒤에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CG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5월 9일이 이제 내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거 가정입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딱 60일이 되는 게 5월 9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역대 대선이 수요일 날 치러졌던 거에 비해서 화요일 날 치러지지 않겠느냐 많은 언론이 분석하는데 그러면 그 전주는 왜 안 되냐 봤더니 석가탄신일 휴일이 있네요. 그래서 휴일이기 때문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주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3일 날 부처님 오신 날, 4일 날 평일이지만 징검다리 연휴에 들어갈 것 같고요. 5일 날 어린이날, 6일, 7일 이렇게 주말을 거칩니다. 그래서 9일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5월 9일 대선 유령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그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탄핵 인용 기각 저희가 어느 쪽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 소장님.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대선을 언제 치냐, 대선 날짜를 황교안 대행이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황 대행이 결정을 하지만은 그 네. 결정이라는 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을까요? 크게 의미는 없이 네. 결국은 헌법에 규정된 네. 이 대통령의 거리로 인해서 이 다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치르는 선거인 네. 만큼 60일 이내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빨리 당겨서 할 거냐? 황 대행이 그 성향으로 봤을 때 본인도 대선 후보로 거론 데는 네. 보수 성향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수 진영의 입장으로 봐서는 선거를 빨리 치르는 게 나으냐, 네. 늦게 치르는 게 나으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가급적이면 하더라도 법정으로 최대한 늦게 치르는 것이 네. 보수 진영으로서는 선거 이후에, 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네. 그 후유증이 보통 오겠습니까?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네. 그런다면 60일을 다 채울 거다라고 네. 봐서 5월 9일로 하겠죠. 네.
이 교수님, 만약에 이제 제가 역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일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데 아니면 기각이 되면 12월 20일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60일을 딱 다 채울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국민,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60일 다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60일을 사실은 다 채워야죠.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되는 실시하는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도 판단의 검증의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후보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준비할 기간도 너무 짧고 정당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보면 최대한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그 시간을 벌어야 되고 정부로서도 말이죠. 선거 관리를 하려면 하루라도 더 시간이 있어야 그만큼 준비를 더 이제 철저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마지막 날 한다는 것이 최대한 미루어서 마지막까지 시간을 벌겠다. 모든 면에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날 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우리가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택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지금 이른바 우주의 숫자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숫자 1부터요. 쭉쭉쭉쭉 나가서 11까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죠? 1부터 숫자 11까지가 거론이 된다는 일단 짚어볼게요. 1이 뭔가 봤더니 국회에서 지난해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탄핵안 찬성 반대에 불참했다는 의원이 1명. 2, 3, 4는 234명 탄핵안 찬성 의원. 56명은 반대 의원, 7개는 뭔가 봤더니 탄핵안 무효 투표수. 8일은 탄핵안이 발의된 날이 12월 8일이었던가요? 그리고 가결이 12월 9일. 탄핵 선고 날짜가 바로 올해 3월 10일, 11일 뭔가 봤더니 탄핵 선고 내일 오전 11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5분께 짚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12와 13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각자 생각하실지 12와 13에 대한 의견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입선출법에 이어서 우리 황 소장님이 제일 먼저 답을 드렸습니다. 자, 황 소장님 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12는 좀 신경을 썼어요. 굉장히 창의력 있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13은 대충 하고요. 12는 지금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번째 대통령으로 뽑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저 보십시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YSDJ, 노무현, YSDJ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이번에 새로 뽑히는 사람은 12번째죠. 그 13번째는 13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당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후보자 숫자가 나중에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박 대통령 물론 가정입니다. 내일 탄핵이 인용이 돼서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면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12번째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13은 각 당의 조기 대선에 출마할 공식 후보자 수. 이게 왠지 13도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만약 12는 저기 MBN 독점입니다. 단독입니까? 제가 창의력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손 변호사님의 12, 13을 보겠습니다. 뭘까요? 예상입니다만 11시에 선고를 시작하는데요. 1시간 정도가 충분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하려면은 그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11시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모두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통진당 정당 예산 때도 해당 사건의 어떤 진행되었던 그런 경과라든지 아니면 중요성 등을 이제 언급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러한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유의 요지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인 주문을 이제 낭독을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서 쟁점도 많고 네. 또 이제 치열한 더욱더 이제 그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읽는 시간만 해도 한참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지나야 공식적으로 네.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또는 네. 각하든. 아하, 네. 각하든. 네. 네. 그런데 물론 각하라고 한다면은 들으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중간에. 네. 아하, 네. 그리고 또 이건 역시 짐작인데요. 결과가 한 12시 즈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도 아마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 이것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입장 표명하려면 이게 또 한 1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후 1시, 13시에는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네. 됩니다. 그렇게 손 변호사님은 12, 13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을 해보셨습니다. 자, 서양호 소장님 네. 답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 13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뭐 만약에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되면 12일 13시 오후 1시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2, 13을 묶어서 의미를 두셨네요. 네, 11일 13시.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현재 우병호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부터 시작해서 봐주기 수사 논란, 즉 지금의 검찰은 김순환 검찰이 아니라 우병호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고민을 하겠지만 이번에 검찰을 독립하지 못하면 아마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에 네. 검찰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네. 따라서 전격적으로 11, 13시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 교수님은 12, 13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결정되잖아요. 네. 그다음 11일 그 충격이 이제 좀 흡수되고 난 뒤에 12일쯤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든 또 뭐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면 대통령이든 여하튼 앞으로 향후 일정을 정치 일정을 또 선거도 있으니까 참 선거는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선거는 있는 거고 인용이 기각이 되면 이제 선거는 미뤄지는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 충격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것을 황교안 대행이 해야 될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탄핵 이후를 이제 수습하는 노력이 시작될 거고 13일쯤 되면 만약에 13일은 어차피 이정미 소장 대행이 지금 퇴임하잖아요. 그런데 이정미 소장의 퇴임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정미 소장이 있는 가운데서 이 탄핵 결정을 하느냐, 퇴임 이후에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나지.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된다면 네. 대통령은 아마 월요일 이날 저는 이제 복귀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국민 담화, 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성명 아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고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다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네. 그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님은 12, 13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을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과 기각을 나눠봤습니다. 아하, 네. 12일, 13일로 그 의미를 담았는데요. 날짜로 분류하셨군요. 날짜로. 그렇습니다. 네네.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네. 하면은 결국 파면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이사 나와서 아마 하루 다음에 일요일 날 사저로 복귀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면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간에 90여일간의 유폐를 지내고 처음 복귀하는 꿀맛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그럼 13일은 뭐가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13일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상 이른바 벚꽃 대선을 향한 공식 대선 출범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그 대선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스리고 13일부터는 본격적 레이스를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그 국정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국정에 대해서 이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지금까지 많은 대행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지금 뭐 법무장관이라든가 각각 비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인사를 한 다음에 네.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네. 국정에 복귀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패널 분들의 답변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역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시다 생각도 들고 시청자분들은 혹시 5분의 의견 중에 어떤 아이디어에 더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12, 13의 숫자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5분의 전망, 예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또는 각하든 뭔가 결정이 나겠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우리 손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 11시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면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게 생중계는 되겠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국민께 전달이 될까요? 이게 그 결정을 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 법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등의 규정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제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그동안의 전례에 따르거나 아니면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텐데요. 네. 짐작을 해보자면은 당일 선고 당일인 내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가 열리고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이제 그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채택이 되는데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나 네. 아니면은 그 통진당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1시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큰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대한 좀 반성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통합진보당 그 해산 경우에 결정문에 여러 가지 오탈자가 있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왜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분도 계셨고, 그래요? 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제 그 결정문을 경정, 즉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그 문제가 생긴다면은 안 되거든요.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게 만들기 네. 위해서 시간을 1시간 더 쓴 것이 아니냐 네. 하는 짐작도 가능하겠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그런 최종적인 그런 그 결론이 네. 정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11시에 그 재판정에 이제 그 입정을 해서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네. 일단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모두 발언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경우에 그 경과를 이제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 네. 결과에 승복하자라는 이야기도 담길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결정 이후의 요지를 낭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을 이제 낭독하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게 핵심.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좀 지나야만 최종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의견을 채택한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낭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주문이 낭독되면 그 시점을 기해서 곧바로 네. 이 결과가 네.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게 되거나 네. 아니면은 국정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복귀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로 바로 됩니다. 2004년 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생중계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그때 영상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소우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저때 바로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던 2004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5번째, 내일이 되면 역대 5번째 헌재의 생중계, 심판 생중계가 되는데 아마 TV를 보고 있을 때 이미 재판관들은 결정을 다 끝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헌법재판관 8명들은 2시간 반에 걸친 전체 회의라고 불리는 평이라고 불리는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헌재가 어제 2시간 반을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언론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결론을 내셨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희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고일을 결정했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각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의 기본적인 논리까지 세웠다는 뜻이다. 결정문 수정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연구관입니다. 선고일을 정할 정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져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거 최진영 변호사님, 그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탄핵 심판에서 인용과 기각을 가를 지금 8명이잖아요. 네. 어떻게 되면 인용이 되고 어떻게 되면 기각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9명인데 네. 한 분이 빠져서 8명입니다. 네. 8분 중에 6분이 그 파면을 한다. 한마디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야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3명 이상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탄핵이 기각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네. 판결 보통은 주문부터 말하고 그 이거를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네. 통상 그 판결 그 헌법재판소 그 파면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선고시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주문부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때 벌써 대통령이 파면돼 버린 거 아닙니까?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과 어떤 그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했을 때도 이유를 다 읽은 다음에 네.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소수 의견을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먼저 다수 의견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수 의견이 3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네. 다수 의견에 다 읽었는데 그게 판택할 사유가 다 된다 한다 하더라도 네. 다만 소수 의견을 했을 때 숫자가 모자란다 해서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쯤 되면은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한 8명 내지 7명 이상의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네. 만약에 소수 의견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고 하면은 12시가 넘어서 최종 소수 의견이 나올 때까지도 결과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끝까지 내용을 들어봐야 네. 최종 결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5와 6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많은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론 통합을 위해서 네. 8명이 전원 일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네. 8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이 소수 의견으로서 반대를 했는 그런 전례에 비춰 봤을 네. 때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소신에 비춰 가지고 네.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조심스럽게 뭐 촛불적이거든 태극기적이거든 최종적인 네.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소장님, 만약에요. 소수 의견까지 이번에 다 밝히게 했는데 혹시 이 부분 가지고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밝혀야 된다. 특히 탄핵 소추 사유를 최종적으로 5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리된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네. 의견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항목에 어디에 위배되어서 이 탄핵을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네. 아니면 기각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네. 이유를 다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저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번에 그 대통령 이 탄핵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을 기각시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단순할 수 있었고 그때는 또 개별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를 감추지 않고 감추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네. 각자 찬성한다 반대한다면 이 5가지 항목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찬성하고 어떤 부분에 나는 반대했는가 하는 부분을 일일이 밝혀서 네. 전체적으로 또 개별 네. 헌법재판관들이 찬성했는가 네. 최종적으로 반대했는가 이렇게 가야 돼서 이 조금이라도 결론이 나온 다음에 어느 쪽이든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판결문 네. 자체의 내용이 네. 길어질 거고 주문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네.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걸릴 수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분들이 내일 오전 11시에는 아마 TV 앞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일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부터 가슴을 졸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헌법재판관 8명이 과연 역대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뭔가 이번 탄핵 심판을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주요 결정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조영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인선을 했습니다. 해산 명령, 강일원 재판관 해산, 김창종, 제가 편의상 뒤에 직함, 존칭을 좀 빼겠습니다. 김창종 해산, 김희수 반대, 이정미 해산, 이진성 해산, 안창호 해산, 서기석 해산. 지금 당시에는 모두 지금 있는 사람 중에는 김희수 재판관만 빼고는 나머지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왔고요. 합헌이 4, 5, 6, 7 오히려 정당 해산 신고는 반대였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요. 위헌 의견이 더 많습니다. 지금 재판관 수로는요.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간통죄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창호 재판관도 합헌. 집시법 제10조 야간 5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서도 조용호 재판관 한정 위헌, 나머지 강일원, 김창종은 위헌, 김희수,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한정 위헌, 서기석 위헌. 대부분이 위헌 판결을 냈었습니다. 이 교수님, 예. 물론 저희가 참고 삼아 보여드린 거고 이걸 가지고 내일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 보면 또 재판관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네. 보면 보수적인 판단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진보적인 판단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같은 재판관이라도 어떤 때는 진보적 판단을 내리실 때도 있고 어떤 네. 때는 보수적 판단을 내릴 때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분은 평소에 보수 성향이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탄핵 기각적으로 가실 거다. 이분은 아마 그동안에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적으로 가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대통령 측에 대해서 여기서도 전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왔지만 지금 그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지금 이 현재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할 만큼 네. 그런 아주 그런 지금 국가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냐 네. 또 혹은 그 사람이 그런 중대한 그런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느냐 뭐 이런 걸 네. 판단하는 거니까 진보 보수하고 또 다른 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임기도 1년밖에 안 남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흥미 삼아서 볼 수는 있지만은 요걸 이 판례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쪽일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님, 어제 민주당의 반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만 보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 여론이 그 탄핵 인용이 80% 이상 높으니까 국민 여론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무언의 그 압력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승복하겠다라는 얘기 정도가 공당의 정확한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재판소는 그 삼권분립 정신에 의해서 헌법소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사람, 그리고 국회가 3사람 추천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를 통해서 1명. 즉 박한철 소장이 사임하기 전에는 1대 8이었고 지금 현재 1대 7입니다. 여야나 진보 보수로 따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의 성향으로 투표하지 않고 아마도 법률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그 측면에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판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록이 사초에 남아 있습니다. 네. 기록과 판결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헌법재판관소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고 여기에 따라서는 이후 개헌 때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여야 정파 간의 성향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결정할 거라고 믿고 모든 국민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선고에 대해서 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께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앞서 그 헌법재판관 8명의 그 CG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참고 삼아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8명의 인선 주체 누가 추천했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 강일원 재판관 이번 사안의 주심이었죠. 국회 여야 합의로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김창종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됐고요. 김희수 재판관 국회인데 야당 몫으로 됐습니다. 당시 야당 몫으로 민주통합당.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이 됐고요. 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 몫인데 여당 몫인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자료죠.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고 자료에 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재판관,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말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보수 또는 진보 이런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영향받을 것이다라는 짐작도 있는데 사실 임명권자가 누구냐는 이미 그 재판관의 기본 성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법 4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관의 독립 규정인데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누가 임명권자인지 또 이런 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설령 이제 그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수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입장일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보수라는 것이 크게 볼 때, 넓게 볼 때 오히려 법과 원칙에 있어서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정하고 또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법과 원칙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이 보수의 원칙이고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그 보수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보수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엄정하게, 더욱더 가혹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재판관이 보수냐 진보냐 또는 보수 정당에서 추천했냐, 뭐 누가 추천했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증거에 따라서 입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당연히 인정을 하고 승복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런 것이 마땅한 헌법적인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이진곤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탄핵 심판에 참여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그 심적 부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됐을 겁니다. 역사적 심판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경찰은 내일 선고 당일 가포 비상령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 입장에선 최고 단계의 이 비상체제인데 가포 비상령을 서울지방경찰청에는 가포 비상,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한 단계 아래인 을호 비상령을 발령을 한다고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선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찰의 24시간 경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죠.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경찰이 굉장히 그 경호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론이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으로 나누어 있다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간접적으로 그 반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유사시를 대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가정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그 여론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가포 비상명령으로 해서
100% 경찰력을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휴가조차 못 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2일 같은 경우에도 을호라고 하지만 이 토요일 날 어떤 집회가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집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포로 올릴 수도 있고 오히려 네. 낮출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전례를 봤을 때 네. 그 2014년 4.13 총선 같은 경우에도 네. 당일날 이와 같은 가포 비상명령을 했었고 2015년 한중일 정상회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때 아무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어떤 그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이 탄핵이 어떤 결과를 나건 이 양측의 어떤 민심이 승복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때 또한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모든 키는 맡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요. 탄핵 찬반 단체들이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선고가 있는 내일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집회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탄기국이라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탄기국이라고 하는데 어제부터 3박 4일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격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옥선 행주치마 의병대 파주시 의병대장이라는 분은 불법적 탄핵이 용인된다면 참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송구합니다만 축창이 등장해서 피해 항전이 전개될 것이다. 헌재는 들어라. 역전의 용사들이 피를 흘리기 전에 헌법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도 어제 장외 여론전에 합세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우리 황장수 소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여 헌법에 맞는 9인 재판소가 될 때까지 헌재는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그 동안은 심리를 계속하여 피청구인 측에게